훌륭한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요. 아마 국회에서 지금은 다른 상임이지만 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17대 이전에 그렇죠. 거기 또 위원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물론 치과 의사가 뭐 이렇게 과학기술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과학기술 쪽으로 이렇게 인연을 맺고 활동하시고 특히 또 장관까지 역임하시게 된 배경이랄까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우선 15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 내가 위원회 이름이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인가? 네, 네 그렇습니다. 과기정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바뀌었고 처음에 네. 15대 때는 통신과학위원회인가 뭐 그런 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통신과학위원회 그다음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됐는데 그 위원회를 그 인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힘이 없으니까 거기를 가라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에 이제 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뭐 과학기술 너무 어렵고 또 정보화가 막 크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뭐 IT 이런 분야가 막 급속도로 변하니까 그래서 참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 더 적응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아주 좀 우수한 의원처럼 됐어요. 늘 그때는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늘 그 1등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야당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총재인 김대중 총재 또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막 약간 전문가처럼 보였죠. 전문가셨죠. 네,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뭐 의정 활동을 이렇게 그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시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부처가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다각도로 상당히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그래도 과학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저 원장님처럼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공계 출신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아시지만 전기기술자잖아요. 6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기기술이니까 전기기술이라는 게 뭐 기본 과학은 전자기학, 그렇죠. 또 무슨 전력공학, 뭐 회로망 이론, 또 자동제어 이런 거 다 공부해 갖고 지금 자격증을 따는 건데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거 이런 전자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의학을 했으니까 어떻든 치의학이지만 의학을 했기 때문에 또 자연과학의 바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송 뭐 통신 미디어 이런 거에 대한 창업도 해봤고 그게 뭐 두루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은 아니지만 넓고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적응하기는 좀 쉬웠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과학기술부 장관 또 무슨 뭐 되게 이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한 분야에 너무 깊은 지식을 갖고야 되면은 우리 원장님은 물리학이시죠? 저는 뭐 기본 전공은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하시는 분은 이제 장관 되시면 물리학에 대해서만 계속 관심을 갖기 쉽단 말이에요. 보통 거꾸로 아니신가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 구속성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그 다양한 종합적인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갖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워낙 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그 김대중 정부 때 상당히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그때 장관님께서도 큰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그 과학기술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처음으로 제1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지금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어받았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좀 돌아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이렇게 어떤 임팩트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뭐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공과는 있는데 다 모든 대통령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를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할까 이렇게 R&D를 계속 늘려온다고 할까 이렇게 이제 되어 와서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런 초석이 있었고 또 이제 김 대통령이나 뭐 그 이후의 대통령들도 계속 이제 그런 걸 유지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김 대통령 때는 이제
정보화 혁명이라고 할까, 뭐 정보화 시대, 네. 뭐 디지털, IT가 굉장히 IT 부각이 이런 게 막 됐습니다. 부각되는 네. 시대였기 네.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중요한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빨리 그렇죠. 가자 뭐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표어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잘 그 읽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 기본법을 만든다거나 또는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했다거나 또는 뭐 이제 그런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한 것은 대통령께서 그래도 이런 시대의 흐름,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네. 또 그 이상으로 그런 것을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보화는 늦었지만 뭐 이제 그러니까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그런 게 있었고 사실 그 2000년대 그 전후가 바로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도 어떤 이 패러다임이 전환돼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서 또 정보화 사회에 넘어가는 때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우리가 다 모든 기술을 할 수는 없지만 21세기를 이끌어갈 어떤 미래 유망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뭐 요새 그 6T라고 하는 IT, BT, 뭐 NT, ST, ET 뭐 이렇게 그냥 CD까지 해가지고 그런 6개 분야를 지금도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 분리할 때 그 분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어받아서 그리고 이제 4세대 성장 동력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또 경제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는데 요즘에 이제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 그렇게 지금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어떤 선택 집중형 연구를 그동안 해왔고 어떤 시기에는 그게 적합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요 21세기에 상당히 우리의 그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제 10위권 안쪽으로 그때 아마 장관님 김대중 정부 때는 아마 10위권이 목표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위권 안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국가 주도의 어떤 집중형 연구 전략 지금 생각했을 때 어떤 면이 있는지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IMD 싶습니다. 보고서에 뭐 저희 때도 뭐 일부 보고서는 우리가 한 5, 6위 네. 세계 과학기술 수준이 그렇게 하고 R&D는 뭐 1인당 R&D 투자 비율은 뭐 세계 1등도 된 적이 있었고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GDP 대비는 1등입니다. 그리고 그래. 총액 따져서 6위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나 뭐 이렇게 자원 빈국이고 분단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 무역 수지 뭐 이렇게 수입 지출 이걸로 해서 한 10위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제조업으로만 말하면 아마 세계 3대, 5대 뭐 강국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과 발전을 한 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과학기술의 노력, 과학기술자들의 헌신이 이게 있었던 건데요. 국가가 또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했고.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단계 이런 게 국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로부터 이제 새로운 신기술, 정보통신의 혁명의 과정 속에서의 한 단계 테이크오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전화 뭐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얘기했던 신기술, 그 IT, BT, CT, ET, ST, 뭐 ET, 그 6대 신기술을 그때 뭐 주섬주섬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 과학기술 진흥원 기획평가원과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마 그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제일 중요하게 생각 IT가 뭐 중요했지만 BT, NT, ST, ET, CT 이렇게 CT는 뭐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습니다. 방향을 잘 잡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것은 과학기술위원회나 과학기술 국가자문회의 같은 데서 논의했던 것은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해왔던 제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신기술로 가야 되는데 뭐 저 사진에서 보여주기지만 저기 엘빈 토플라 박사하고 제가 지금 논쟁을 했던 건데 이제 토플라 박사는 한국은 이제 제조업 전통 제조업은 이제 중국에 밀리기 때문에 IT, BT로 가야 된다. IBT를 합친 걸 바이오인포마틱스라고 해서 IBT라고 했는데 그때 IBT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분이 또 BT에 그 딸인가가 뭐 아주 그 굉장히 불치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바이오에 관심이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
그 정책 보고서로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네. 20만 불인가 30만 불짜리 연구소입니다. 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토플라 파운데이션에서 한국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보고를 제출했는데 그게 뭐 전 신문에 나오고 대통령께서 그거를 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읽도록 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그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건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강한 나라인데 이거를 IT, BT, NT도 중요하지만 이거 제조업 전통 산업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시각을 네. 가졌기 때문에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전통 산업에 신기술을 융합한다. 네. 그때 융합이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통 산업에 신기술 융합하는 정책을 과학기술 대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뭐 하여튼 뭐 금자탑은 아니지만 그 앞에 뭐 제일 위에 가는 전략으로 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저는 참 그때 저도 참여했지만 과학자들이 잘 제시했던 방향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 뒤에 IMF 왔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철강, 네. 조선, 자동차, 네. 그 다음에 뭐 원자력 이런 그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굴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했는가. 또 거기에 IT를 결합해 가지고 소위 뭐 텔레마틱스라든지 뭐 지금 뭐 조선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전자산업과 연결되고 컴퓨터라이징 되고 통신과 연결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 방향이 옳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 지금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인데 우리 장관님이나 또 저도 약간 거의 동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어렸을 때 항상 과학자가 꿈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국가적으로도 뭐 과학 입구이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그걸 어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이제 과학기술을 갔는데 최근 사실 특히 이제 그 IMF라고 하는 우리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과 미래 세대가 좀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가고 좀 안정지향적으로 가면서 사실 인재가 이제 많이 다른 쪽으로 가고 뭐 의체학 분야도 중요하지만 뭐 그 분야라든가 뭐 공무원 같은 그런 굉장히 그 안정된 시장 쪽으로 갔는데 그 당시 이 과학기술 육성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전략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산 영재고등학교를 또 만드셨고 또 여성과학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학자 지정 할당제도 하고 또 정부 출연연 또 사기 진작을 하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공계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면 이공계에 좋은 사람이 안 가냐? 중요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이공계 출신이 소외된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국가에서 이런 이공계적인 합리적인 것이가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 이번에 그 메르스 사태도 있었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공공 부분에 있어서 이공계 분야가 소외되고 행정 위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렇게 어쨌든 우수과학자를 우수한 인재를 뭐 이런 창의적이고 과학기술 분야에 오도록 이끌고 또 육성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 전체 시스템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리딩한 롤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뭐 굉장히 저 사람은 문과 출신, 저 사람은 뭐 이공계 출신, 저쪽은 뭐 법대. 굉장히 서로가 이렇게 또 이쪽은 예술계. 굉장히 뭔가 섹터화해서 서로를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근데 어쨌든 과학기술 기반 인재라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사회 전체에서 리딩 롤을 하고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 중요한 어떤 키워드는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이제 이공계, 인문계, 인문사회과학 이거의 그 경계가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내가 잘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딱 구분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이제 들었는데 그는 이제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문과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자연과학 하는 분들은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거기서 뭔가 창업이 만들어지고 뭐 새로운 산업기술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장관이 됐을 때 좀 단순 소박 무식하게 세 가지의 우리나라 나라의 버트랙이 있다. 과학기술계 또는 나라의 생산력에 세 가지의 버트랙이 있다.
이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다. 이래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법대 의대로 너무 인력이 편중돼 있어서 이게 절대로 이렇게 돼 갖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는 너무 이게 남성 중심의 인력 그 제공 구조를 갖고 있어 가지고는 남성 혼자만 가지고는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 발전할 수는 없다.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을 우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공계 출신 공부 잘하는 사람 전부 이공계 가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 인문계 가고 경영학하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공계 깊이 이공계의 홀대에 대해서 엄청 이제 장관으로서 뭐 저항을 했다고 아까 뭐 그 주장을 하고 그걸 입법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의대법대 이건 망국이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과대학 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출발한 게 영재고등학교였습니다. 영재고등학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입시에서 벗어나서 과학자들을 길러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걸 무슨 과학고등학교가 서울의대를 가는 그런 무슨 입시학원을 전학돼 가지고는 이 나라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단순 무식한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 또 여성과학자 우대하는 법률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부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사기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힘도 없는 부서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이 세상에 과학기술 아닌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산업과 관련된 거에서는 과학기술 산업부가 돼야 된다. 또 인재 육성과 과학 영재고등학교는 교육부의 산하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라. 과학자를 길러내는 일에다 돈을 우리가 주자. 예산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 교육부다. 또 과학기술에 무슨 IT하고 무슨 경계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다.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문제를 다 과학기술에 관련된 것은 다 우리 부서의 일로 생각하고 뭐 부서 간의 칸막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뛰어넘어서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지원할 건 지원하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 과학관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학관을 이제 그때 1,500억 예산을 갖고 이제 과천과학관을 제가 이제 그걸 했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자는 거하고 막 부딪혀 갖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얘기했습니다. 과학기술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다 합쳐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해서 문화부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과학관을 이제 제가 그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이제 과천과학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뭐 부처 이기주의 같은 걸 넘어서 또 국가의 인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 거를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여러 정책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것이 좀 더 제가 조금 이렇게 시작한 일을 더 확장시키고 창조적으로 개성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재 육성 부분에 있어서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됐죠. 그 세 가지를 지금 한 10년 지난 후에 보니까 이공계 깊이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최근에 와서 이공계 쪽에 잔마켓이 이제 확실히 있다는 걸 그래 아직 이제 대기업들이 이공계를 뽑게 되니까 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의과대학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의사들이 그러니까 자연계가 조금 이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인문계를 버리지 말자 이렇게 인문학을 갑자기 2, 3년 사이에 그렇게 돼서 어차피 좀 자리에 잡혀가는 것 같고 의과대학, 법과대학도 이제 좀 쫄쫄 굶으니까 이제는 이제 과학 이런 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과학자는 뭐 당연히 지금 뭐 여성과학자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도 이제 장관님 때 통과 직전이었죠. 법을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데 그 법의 그 공청회 때 가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국방부 뭐 여러 분야에서 이게 뭐 위헌 소지가 있고 여성들을 왜 우대하느냐. 그 법 반대가 많았습니다. 어포머티브 액션을 해야 된다. 난 그런 말도 좀 그때 배워가지고 여성들을 아직은 우대해야 될 때고 그러니까 지정 할당제를 해서 국가 과학기술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그런 연구소에 여성들을 한 30%를 뽑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통과됐는데 지금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실천이 안 강제 됐죠.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저도 사실 여성 기관장으로서 그렇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뭐 다행히 한 전체 연구원의 30% 정도 여성입니다. 근데 아유. 그런 데는 거의 없고 근데 어쨌든 그게 상징적으로 돼가지고 뭐 이제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세워지고 거의 네. 주도적으로 노력한 센터도 생겨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갈 길은 좀 먼 것 여성 같습니다. 그때는 본부장 팀장이 없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런 법도 나오고 뭐 노력한 끝에 이제 뭐 무슨 연구소 소장도 나오시고 뭐 네. 또 이제 원장도 우리 또 의원님이나 또는 우리 또 원장님 같으신 분도 이제 나오시고 이제 하게 됐죠. 네. 근데 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무슨 여성을 돕는다는 뜻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남성들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여성들이 훨씬 더 유능한 또는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사실은 잘한 건 없는데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그게 그 당시로는 사실은 이제 상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예 제가. 그게 쉽지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예. 노력하시는 분들이 설마 이게 통과되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면 그래. 이게 실제 통과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나중에 이제 혹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8월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여성과학기술인 문제가 주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뭐 리더십 위치에 가서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슈가 집중되었던데 반해서 요새는 그 젠더 혁신이라고 하는 말로써 실제 연구 자체에 있어서도 그 성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생기는 어떤 젠더의 결합 문제. 예를 들면 뭐 임상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샘플을 양성을 다 써야 되는데 한쪽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편향. 우리 그 편향점 되는 점 또는 의학에서의 부작용 또는 산업이나 마켓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젠더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무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이제 못 보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요새 이슈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이번 8월에 그 젠더 서밋 6라는 형태로 세계 글로벌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도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 어떤 연구를 할 때 젠더의 차이가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극복할 수 있는 건 극복할 수 있는 대로 연구를 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리서치의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그걸 통해 가지고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나 그런 희망적인 여러 가지 관측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 나라의 인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법 의사 변호사 그건 아직도 식지 않고 있고요. 그 최고 0.01% 영재도 여기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요즘에는 교사. 그렇죠. 거기에 막 10대 1, 막 20대 1. 거기다 이제 공무원. 네. 이게 지금 우리 인재들을 다 뽑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기업의 뭐 관리직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직도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인적 구성의 재편이 안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과학기술 우리 기획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우리 인재들이 과학기술계로 더 갈 수 있는 정책 네. 또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최근에 갔다 왔는데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는 과학자가 돼가지고 창업한다. 네. 이런 목표가 딱 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어려서 해가지고 뭐 무슨 변호사 의사 되는 거 이렇게 해서 1등 신랑감 돼가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안정된 직장 뭐 65세까지 뭐 버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네. 이 나라가 이게 지금 이 혁신을 해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아직도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우리 평가원에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우리 인재를 어디다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선택과 집중, 기술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인재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야,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또 의과대학을 못 가게 하는 것도 했지만 어차피 가니까 그 의과대학을 어떻게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어떻게 임상으로 가지 않고 네. 기초학으로 생명공학으로 의공학으로
또 의재료학으로 뭐 이런 등등으로 이걸 바꿀 수 있겠나. 그게 이제 바이오이기도 하고요. 뭐 나노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만든 정책이 MRC라는 정책인데 메디컬 리서치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SRC하고 ERC가 네, 그래. 근데 이제 그거하고 다른 건데 이거는 이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생들이 이제 거기 가지 않고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를 기초학을 하게 되면 뭐 해부학이나 생리학이나 조직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은 5년 동안 하게 되면은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이게 국방부하고 엄청 싸웠죠. 의사들한테 왜 병역 면제하냐 이거였습니다만은 제가 막 대통령 주치의를 또 우리 대통령이 귀가 좀 나쁘신데 그냥 잘 설득을 해가지고 가서 그냥 치료하시면서 막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막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비를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비를 이제 또 책정하고 해서 MRC를 만들었는데 그때 한 명도 그걸 만들어놨는데 한 명도 거기에 그 응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상하면 돈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거기 가면 뭐 몇백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낙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1,500명이 거기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사가 한 200~300명 든다든가. 그리고 이제 일반 과학자들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MRC가 지금 한 40개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그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MRC 예산 한 300억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지금 한 1,000억만 만들어 주면은 지금 의과대학에서 한 1년에 한 쏟아지는 사람 가운데서 500명, 1,000명만 이 바이오 뭐 바이오 그 관련된 그 신약학이나 뭐 지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은 거 몇 개 더 만들 수 있는데 삼성 반도체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해갖고 MRC를 비롯해서 메디컬 리서치 분야의 어떤 기초의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사실 그 MRC나 이런 게 있었지만 오히려 전에보다 기초의학을 한 사람이 좀 줄었었는데 앞으로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뭐 어쨌든 교육 부분은 교육부가 하더라도 연구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유도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전문가시니까 이런 그 디테일한 거 또 정교하게 만드시는 정책은 우리 박 원장님 하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무식한 가운데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 말씀을 좀 한번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오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 아까 얘기한 5, 6인데 그동안 너무 응용기술, 산업기술 이거에 갔잖아요. 이제는 기초과학 없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초과학이 지금 이런 그 신기술하고 밀접하지 않습니까? 물리학이 바로 나누고 물리학이 바이오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생물학이 바이오.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기술이 그런 산업기술, 응용기술은 이제 기업들한테도 좀 맡기고 국가는 좀 이렇게 기초과학에 조금 늦었지만은 이제는 지금 투자할 여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드웨어 강국인데 이거를 소프트웨어. 요새 하드입니다. 네, 그렇지.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이제 반도체 강국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없잖아요. 그거 해야 되고. 산업 기술 강국인데 여기서 우리가 부품 소재 없잖아요. 이거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떻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지만 놓치고 온 거. 이것이 우리의 지금 희망이단 말입니다. 기초과학이 희망이야 이제. 그걸 해주시면 좋겠어. 조금 늦더라도 이제는 기초과학을 에둘러서 갈 수는 없으니까 기초과학에다 투자해야 된다. 원천 기술을 가져야 된다. 핵심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심는 바쁘니까 막 계속 성장 발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놓치고 왔던 이런 그 기본을 좀 이제 여력이 생겼으니까 돌아보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지금 기초과학 부분은 전에 이제 제가 국회에 있었을 그때 18대 국회에서 기초과학 부분이 큰 화두였고 해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저기 지금 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기초과학 연구원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전략적으로 기초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보다 앞서 나간 뭐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뭐 일본에 비하면 그동안 이 기초과학 분야에 축적된 것들은 사실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알고 그
그때부터 이어온 우리 국가가 과학기술 중시였는데 사실 60년대, 70년대 너무 가난했고 아무 기술이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응용기술 쪽으로 집중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초과학, 기초연구 중요성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그 국가 정부 R&D에 지금 40% 가까이 기초연구 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네. 이제 원천 쪽은 이제 또 합해서 한 50%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중요한 기초과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는 기초과학 부분이 기술화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산업의 어떤 지경을 여는 게 굉장히 주기가 짧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그 당시에 이제 20년 전에 그다 시작됐던 이 IT 벤처 기업 이런 것들 비롯해서 창업의 중요성,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가 생긴 지식을 이제 상업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그 기존의 전통 사업에서부터 새로운 이 블루 오션이 생겨나야 되니까 그게 또 화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과학은 기초과학대로 한 틀에서 굉장히 기초를 다지는 걸 하면서 또 한 사이드에서는 이제 그 지식들이 좀 잘 이게 시장에 나와서 뭔가 그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그런 쪽으로 두 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에디슨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발명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렇지만 그건 다 뉴턴을 포함한 과거의 과학자들의 어깨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과학기술도 청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해왔던 걸 부정하거나 뭐 이게 산업기술은 이제 아니고 기초과학 간다든지 뭐 하드웨어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간다 그게 아니고 하드웨어 잘했는데 거기다 이제 소프트웨어 더 붙여야 된다. 우리 응용기술 잘했는데 그동안 우리 과학자들이 노력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기초과학에다 더 노력해야 된다 해야지 한쪽을 버리고 가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다른 건 몰라도 과학기술계만은 뭐 정권은 바뀌고 여러 가지 했지만 흔들림 없이 전진해 왔고 과학기술자들의 그 말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완 건데 이거를 잘 살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 정부부터 그 과학기술부를 없애고 그래가지고 또 뭔가 다른 거를 뭐 해본다고 한 건데 결국은 과학기술자들의 사기 떨어뜨린 거 아닌가. 글쎄 뭐 저도 그 당시에 뭐 과기부가 없어지는 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아무래도 그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전문 부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고 또 물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부 생기니까 미래부의 과학기술부가 안 보여 지금. 그러니까 과학기술부 출신이 있으니까. 미래부 장관도 안 돼. 뭐 말하자면 그리고 막 교육부에 붙여놓으니까 교육부에 커가지고 뭐 과학기술부 안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를 그 과학기술의 입장에 서서 이 인력의 개편과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정부가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아직은 과학기술부를 그냥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죠. 나중에 없애더라도 지금은.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이제 사실 60년대, 70년대는 경제 성장의 어떤 동인이었고 그다가 이제 지금 사실은 8, 90년대 가면 또 세계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과학과 기술이 그 인류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특히 그 주기라든가 그 강도, 속도가 이제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뭐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물, 자원 부족 문제 또 이렇게 지금 오늘 요번에 그 여러 가지 글로벌 사태에서부터 보는 이런 집단 어떤 그 감염병의 문제라든가 해서 과학기술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즘에 그 어떤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기술 정책의 나아가야 될 방향은 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표면에서는 과학기술자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과학기술적 마인드가 우리 국민 사이에 안 퍼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제 제가 정치를 하니까 아까 얘기한 오버하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이 10개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기후 이제 최근 한 10년 한 몇 년 동안 보면 뭐 구제역 해가지고 막 동물을 막 수백만 마리를 막
그 땅에 묻어야 되는 일이 생기고요. 또 메르스 같은 이런 사태, 4대강 이런 문제, 최근에도 그 가뭄 이런 문제, 막 집중 폭우가 일어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또 무슨 미군 부대에서 무슨 뭐 페놀인가 뭐 이런 거 해서 하는 문제, 뭐 이게 지금 한 10가지 중에서 한 6, 7가지는 다 과학기술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 국회와 내각에,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이런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 네. 지난번에 그 블랙아웃이 생겨가지고 막 제가 지경위원장을 할 때 막 전국이 막 2011년.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매 법칙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여. 그 지경위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경부 장관, 청와대 수석, 한전 사장, 또 전기 무슨 뭐 담당하는 뭐 1차관, 뭐 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 기술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계산에. 그러니까 이게 고유 전력이 어떻게 되고 뭐 주파수가 어떻게 되면 뭐 무슨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번에도 질병 그 관리본부에 의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의사 뭐 지금 20몇 명밖에 없다. 그렇지. 그런 문제부터 이게 지금 그 정부 안에 이게 뭐 대통령이 지금 이공계를 하시긴 하셨다지만 그게 그 양반이 뭐 파라데이 법칙 같은 거 잘 모르실 거야 아마. 우리 그런 파라다이 법칙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정책의 개선에 이공계의 전문성들이 다는 아니라도 일부러 박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정치권 국회에 너무 이공계 출신이 적고요. 또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기면 뭐 이게 호들갑을 떠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또 대안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이공계 출신들 정책하는 이런 과학자들이 많이 그 정치권에도 와야 되고 내각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걸 또 보좌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어쨌든 뭐 조금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과학기술 문화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가 뭐 우리 과학기술 자체의 뭐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IMD 데이터나 우리가 또 사실 키스텝도 그런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를 스스로 이제 지수를 내서 이제 발표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 이제 사회 수익권에 올라왔는데 그 합리성, 과학기술 마인드는 상당히 한참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학기술 마인드가 확산이 된다면 또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좀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증폭이 되는 이런 일도 없어지고 또 좀 서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좀 타협하고 대화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장관님께서도 계속 활동하시면서 이런 우리 사회 리더십에 계신 분들한테 또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이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좀 많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따라서 과학기술이 우리의 지금 공기와 물처럼 마치 우리랑 같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아마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분야에서의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여기 본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든지 과학기술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뭐 약간 강변 같기도 하고 뭐 당위 같은 얘기니까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에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좀 국민들한테도 알려주고 우리 과학기술자들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은 소위 창조적 상상력이 지배하는 나라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니, 빌 게이츠니, 마크 주커버그니 뭐 다 이 사람들이 뭐 상상력 하나로 이게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거지 뭐 그분들이 뭐 근육의 양이나 무슨 뭐 유산 갖고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이야말로 이 상상력 갖고 싸우는 이 세계는 세계 최고로 강한 민족이니까 이게 과거에 그런 물량만 갖고 하던 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일취월장하고 창업하고 뭐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가. 창조적 상상력의 시대에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앞서갈 수 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스마트폰 센츄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다 스마트폰으로 다 모아져서 다 그냥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가는 모든 산업이 뭐 금융이 이렇게 다 그 커머스니 소셜 네트워크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에 적응이 세계 최고인 나라 아니냐. 이건 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따라올 수 없는 한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이 문맹률이 낮고 이 정보화의 적응 능력이 세계 최고니까 이런 우리가 왜 어디 가서 지금 어렵고 뭐 중국이 추월당하고 그렇게 했냐.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는 펄펄 날 시대가 왔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창업하고 도전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에서 문화 창조력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우리가 뭐 한류를 보다시피 또 드라마를 보다시피 우리 예술을 보다시피 우리 이 작은 나라가 흡수되지 않으면서 얼마나 고유한 문화와 창조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그 문화의 시대, 콘텐츠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무슨 다른 나라한테 눌릴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뭐 더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리고 망하기는커녕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상상력의 영토가 있고 어마어마한 도전의 그런 영역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그 자신감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주는 그런 정책, 그런 홍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 언제 무료로 사람들 모아놓으면 강의 한번 하러 가죠. 야, 네, 감사합니다. 공짜로. 네. 그거는 가서 이런 얘기를 좀 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거를 한번 네. 말씀드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배들 과학자들이 큰 남루한 실험실에서 낙후된 장비 안에서 그걸 연구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그 환경이겠습니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엄살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펴고 과학자들이 이제 16조 지금 국가 이제 R&D 18조, 아니 정부 R&D가 올해가 18조 9천억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4조 얼마였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의 R&D라는 게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한 회사가 하는 R&D만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우리의 힘을 갖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긍정할 걸 긍정하면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이제 지금 한 단계 도약시킬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런 역할은 우리 원장님 같으신 분들이 해주셔야죠. 네, 저희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